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최근 철강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감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상해와 충칭 등 11개 주요 도시의 철강업계에 대해서 하반기 주광 생산량을 전년도보다 무조건 10% 이상 줄여라 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물론 또 이란도 최근에 또 감산을 한다고 발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감산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요. 중국의 감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썼는지, 또 만약에 감산이 정말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수 시장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중국의 일일 조광 생산량을 하루 기준으로요. 28만 톤씩 줄여서 하반기 전체로는 약 7천만 톤에서 8천만 톤까지 줄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11개 그 도시의 주요 철강사들한테 공문을 좀 발송을 했고요. 마이스틸이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가령 바오산 강철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파가 1억 톤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수치를 맞추려고 한다면 하반기에만 약 2,700만 톤을 감산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이 이외에도 안산강철이나 허베이강철그룹, 또 수도강철그룹 등 중국의 대규모 철강사들이 감산 계획과 또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감산을 강조하는가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 관련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2030년 탄소 피크를 이루고 2060년에는 탄소 제로를 실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일환으로 MIIT가 금년도 조광 생산량을 전년 대비 5천만 톤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당산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내 가장 생산 능력이 많은 밀집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해서는 3월과 7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생산량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 또 7월부터 12월까지는 30%를 갖다 줄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월까지 조광 생산량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약 6,140만 톤, 그러니까 14%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결과가 됐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과 내수 부양을 위한, 그러니까 수출과 투자 중심의 중국의 성장 전략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요거는 시진핑 2기의 지적사항이자 또 굉장히 강력한 정책 방향입니다. 집권 지금 2기를 맞았는데요. 시진핑 정부가 가장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친환경과 내수전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여기 표에 보시면 중국은 샤오캉 사회, 다시 얘기하면 소득 수준이 1만 불이 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우리나라 이제 거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변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이미 노동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문제 이런 걸 들어서, 급격한 임금 상승 이런 걸 들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아예 대놓고 동맹국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중국 가두기를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수전환 정책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홍콩 대신 여러분 잘 아시는 해남도 하이난타워를 갖다가 국제금융 허브로 만들고 국제면세점, 지금 홍콩 여러분 가시면 그 면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능을 그대로 하이난도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 년 전에는 석탄 화력을 다 하는 난로를 다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석탄 난로를 못 피니까 얼굴에 막 고드름이 이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노후된 석탄 광산을 갖다가 석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폐쇄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신에 뭐 풍력이라든가 뭐 원자료를 갖다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건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로 생산 투자를 권장을 하고 있고, 고로에다가도 스크랩 사용을 늘려라 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 특성상 중국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모든 기업들이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난 저 정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가는 알리바바 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내에서 열리는 철강 쪽 관련된 세미나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다 탄소와 관련된 세미나만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노후 설비 폐쇄는 중국 정부도 2016년에 끝났다, 계획보다도 더 많이 실현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11차 5개년 계획 때부터 보면 항상 단골 메뉴가 뭐냐면 중국 철강사들의 탑 10, 그러니까 1군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11차, 12차, 13차,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인데 13차까지는 15년 동안 이걸 성공을 못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여기 보시다시피 바오산하고 우한하고 합병한다든가, 또 거기에다가 마강도 합치고 충칭도 합치고 해가지고 바오그룹이 전 세계 넘버원 철강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M&A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철강사들이 사실은 시황이 좋을 때마다 설비 증설들을 좀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하고 커넥션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료 가격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억제를 시켜놓으면 철강사 수익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M&A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정치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철강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호주하고 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뒤늦게 브라질이라든가 아프리카로 대체선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철강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입니다. 물론 중국산 철강제가 저 유럽이나 미국에는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권, 동남아나 서남아나 구소련 국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잘 보시면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해 가지고 반중 포위 작전을 하니까 사실은 예전에 1대1로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필리핀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호주도 그렇고요. 한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감산하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그 수출세 부과 문제는
한 세트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이 정책은 수출을 적게 한다라고 하면, 감산까지 하고 수출까지 적게 대폭 줄인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느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업체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업체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편에 쓸까 중국 편에 쓸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다. 이런 업체에 대한 경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하고의 어떤 그 패권 경쟁이 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런 감산 정책은 수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감산 정책이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아까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5월까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지를 못하겠어. 또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11개 성시에만, 중국이 32개 도시인데 그럼 나머지 3분의 2 업체들은 증산을 더 할 거 아니냐, 그럼 감산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6%대 성장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이제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또 내수 중심에서 하려고 하면 봉급들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업이 올려줄 형편도 안 되고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물가, 요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을 강조를 하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산을 하게 되면 환경 문제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도 할 수가 있고, 여러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요. 벌써 여러분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석탄이나 철광석 가격은 조금 빠졌고, 제품 가격은 벌써 8%나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감산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국 정부가 이제 시진핑 집권 2기고요. 더군다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해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인민들의 다소 불편함을 감소하고라도 시진핑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역점 사업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정부가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는 순간 모든 중국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감산은 간다,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7천에서 8천만 톤까지 감산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반기에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대규모 감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중국 정부는 저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가도 잡고 성장률도 유지하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주요 일부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거꾸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또 감산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철강제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물가 인상에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철강뿐만이 아니고 알루미늄이라든가 동이라든가 하는 이런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양극화 현상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선물 시장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강화하는 이런 양동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산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거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하고 뭐 한국에 미치는 시장이 뭐 같으면서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보면 뭐 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원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철광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80% 가까이를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감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료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반면에 제품 가격은
오르겠죠. 그런데 원료도 중국이 감산을 하니까 대폭 하락하느냐? 요즘 여러분 대폭 하락하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역시 이제 학습 효과도 있지만 지금 브라질 다미댐이라든가 또 캐나다의 어떤 그런 광산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직은 그 광산이 예전 코로나 이전만큼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호주가 의도적으로 저는 물량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품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오르지만 원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올라야 되지만 중국 정부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전후에서 등락은 계속 되겠지만 이게 요 재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감산을 한다 그러면 $100, $150까지 올라왔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 지역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이 좀 심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요 조치가 11개 도시에 해당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감산을 한다고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똑같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 분명히 눈치 보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뭐 수출입이라든가 또 그렇지만 저 위쪽에 있는 배가 밑으로 내려가면 검수를 치열하게 해서 채선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물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최근에 러시아가 수출세를 부과하고 이란이 또 80% 감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 나라로부터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했던 게 사실은 선철하고 반제품인데요. 요 반제품을 수입을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단합 메이커, 제품을 압연을 해서 만드는 단합 메이커, 가령 철근, 선제, 그 다음에 협폭절연, 칼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이 좀 많이 받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출량이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중국이 월 평균 444만 톤을 수출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월 평균으로 보면 좀 늘었어요. 그 이유는 5월에 수출 환급세를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 4월 달에 왕창 4월만 놓고 보면 그 전년 동월보다 6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왕창 밀어내기 수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감산이라는 더 큰 분모가 줄었기 때문에 수출량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료 가격이라든가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메이커들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막고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100% 믿을 만한 수치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보면 매주 이걸 체크를 하는데 열연은 아직까지 약 $50 정도 이익을 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선제, 이 봉연강유는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요게 3분기, 4분기 좀 더 길어지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당연히 수출 오팍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더군다나 수출 부가세 이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분명히 시행할 겁니다. 그거하고 겹쳐져서 보면 오팍 가격은 한꺼번에 100불 이상 대폭 오르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내수 가격 못 올리게 하니까 수출도 못하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대폭 올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산이 이렇게 되면 수입하기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품목별로 보면 봉연강유보다는 판재류 수입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후판, 열연, 도금강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스테인리스, 냉연, 파이프 중에서는 각관, 요게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런 품목들이 수입이 확 줄어들면
중국이 줄어든 만큼 대체 수입선을 찾으면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베트남도 있다고 하지 않느냐. 여기는 아직은 또 품질도 개런티도 아직 안 돼 있고요. 납기 문제도 또 있고요. 이 역시 또 가격도 변덕이 또 심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특히 판재류가 수급 불균형이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 전제 속에는 국내 수요가 지금 수준을 갖다 유지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국내 주요 품목별 하반기 그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